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날이 바뀌어서 12월 1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된 겁니다. 어제는 종일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이 오미크론 공포가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어제는 외국인 입국을 막은 일본이 뚫렸습니다. 이 공포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휘청이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한 우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도 금은 화요일이 됐습니다. 오전에 1% 넘게 상승하던 시장이 오후 급락하면서 결국 코스피는 전날 대비 70.31포인트, 2.42%가 급락해서 연중 최저치인 2839.01로 장을 마쳤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서 그동안 부동산에 이어 주식 등 자산 거품을 부르는데, 그래서 문정부는 그런 주식시장 고공행진을 경제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취약한 것입니다. 이자율이 오르고 아무리 대출을 통제해도 가계부채는 3분기 말 1845조를 넘어 200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 경제를 살릴 해안을 가진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국가 재정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를 양호하다고 말하는 이재명은 대통령을 할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정 파탄 지경까지 치솟은 국가 재물을 생각하면 그 빚을 감당해야 하는 20대 30대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이재명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어쨌든 대선 시기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은 큰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그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엔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 윤석열, 이재명 동률조차 나왔습니다. 야당 허은하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이재명과 여론조사서 55승 1무 안주안을 것이다. 그 1무가 어째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 29일 오후까지 공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오차범위 접전은 있으나 윤석열이 무려 55승 1무였다는 것입니다. 허은하는 이재명이 카멜레온 전략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 카멜레온 전략을 펴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이재명은 11월 18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자주 보였고 여기저기서 반성을 말했습니다. 눈물과 사과, 반성의 쇼를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허은하의 지적대로 그는 자기 진영에 영합하는 퍼포먼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13일 부산 유세 중에 우리가 언론사가 되자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고 22일 5.18 묘역을 방문했을 때는 전두환 비석을 밟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녀는 이재명이 11월 24일 사죄의 제를 했을 때도 무릎을 펴고 일어서자마자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며 강경하게 입법 폭주를 민주당에 주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의 우클릭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정책은 우클릭, 진영은 결집, 지지율 상승세 이재명의 외줄타기. 그렇습니다.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연일 정책 수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게 불안하다는 인상을 준 기본소득도, 그리고 마치 공산주의자가 된 듯이 외치던 국토 보유세도 후퇴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토지 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입니다. 그 국토 보유세는 평균 세율이 무려 1%, 연간 총 거두는 돈이 약 5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는 국토 보유세 공약을 후퇴하면서 그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정책이기보다는 분배 정책에 가깝다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국토 보유세를 철회하면서 10대 90 편가르기를 변명한 것입니다.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를 얻는 전제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카멜레온입니다. 문제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그 돈을 나눠준다는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아마도 대대적인 수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없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은 청년표를 얻으려고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후덕의 말이 이렇습니다. 청년 등 부문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포퓰리즘 공약을 수정하면서 대신 성장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빈신은 정말 무섭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는 언제든 박정희 대통령을 흉내낼 것입니다. 그가 D-100일 선대위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목표는 오직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 뒤에 한 말은 그가 보수 정당의 후보가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 불합리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혁신과 창의를 뒷받침하겠다. 그런 분이 그동안 기업이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없애겠다고 한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왜 기업규제 3법과 노동3법,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였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법부터 폐지를 한 뒤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은 대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 정책에서도 실용 외교를 거론하며 우클릭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25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아주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시도했던 빅딜이 아닌 조건부 제재 해제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중도층과 보수층 표까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언제든 신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이재명이 문 대통령 심기를 헤아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 복심이라는 윤건영을 선대위 정무실장에 앉히고 이낙연 최측근인 오영훈을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런 우클릭을 통해 대중을 안심시키며 언젠가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한 꿈입니다. 당장 그가 광주에 가서 28일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말한 역사 왜곡 단죄법 발언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에서 사설에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 단죄법을 만들겠다. 이 발언은 5.18이 상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당장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법률가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언론은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표현대로 이재명은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 사이에 놓인 외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외줄타기 말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재명의 현란한 변신 쇼를 지켜보고 있는 야당입니다. 윤석열이 내지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 손실보상 공약을 이재명이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덜컥 받자 윤석열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정책은 무려 604조 4천억이나 되는 내년 예산에서 지출 경쟁을 하지 않는 한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8.3% 규모인, 그러니까 거의 국방 예산과 맞먹는 50조 원을 쓰는 일인데 윤석열도 사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20조에서 59조가 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과 다른 게 무엇인가요? 비현실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점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50조 지원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합의해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12월 2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니 말입니다. 결국 윤석열이 공약주자 받는다는 이재명만 돋보인 퍼포먼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한 해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공약을 하고도
실천 계획을 못 내놓는 윤 후보나 이 공약을 받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 후보나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의 경쟁은 엉뚱한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이재명은 29일 조동연이라는 분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선대위의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육사 출신 39살 워킹맘인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녀를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 세대 여성을 대변하고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다. 이에 맞서 윤석열은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에 사린 동포 91년생 워킹맘이란 분을 임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린 강제이주 동포의 소녀인 스트류커바 디나란 분입니다. 국민의힘은 디나 영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나 씨를 통해 강제이주 동포의 후손, 다문화, 청년과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살필 예정이다. 장군의 멍군인 겁니까? 이런 진 풍경을 보니 대선이 다가온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함께 올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기현, 김도읍, 홍준표 캠프차장이었던 조경태,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그런데 이수정의 기용에 이준석이 다시 입방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이준석이 젠더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당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했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조수진은 윤석열이 이수정을 기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교수에 대해 이대녀, 그러니까 20대 여성이죠. 이대녀뿐 아니라 폭넓게 지지층이 있다, 이런 분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힘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이준석이 29일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을 남긴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전화를 잠근 채 사라진 것입니다. 이준석이 과거 김종인이 자주 써먹던 전략을 쓰는 걸까요? 하긴 최근 당내에서 당대표 패싱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심지어 엄지를 밑으로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러니까 이 모양을 형상화한 P 모양의 아모티콘까지 올렸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진중함은 없지만 이 와중에도 청년의 재기 발랄함은 있다고 할까요? 겉으로 알려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의 세종 일정에 자신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준석이 세종 일정을 언론을 통해 알고 난 뒤에야 선대위 실무진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보더라도 후보 일정을 챙기는 선대위 실무진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당의 대표인이 말입니다. 이준석 측에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적어도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결정해 달라는 거다. 어쨌든 패싱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및 당 대표직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9시에 언론사 주최 포럼에 이준석이 불참한다고 갑작스럽게 공지를 하고 금일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고 추가로 알렸습니다. 이준석은 이틀 전 술자리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에게 다 그만두고 싶다며 사퇴의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실망한 것은 김종인의 선대위 불참일 것입니다. 김종인이 없으면 그가 설 자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거기에다 이수정 기용을 반대한 것마저 무시당했으니 불만이 컸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어제 기자들이 이준석 패싱 논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저도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유를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사무총장은 이준석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홍준표는 당 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 망친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윤석열은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실 때 거기에 대해 제가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제 말조심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중앙선대위 출범 후 첫 지역행사 일정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청년과 함께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라는 행사였는데 1시간이나 지각을 한 뒤에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떠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행사는 29일 대전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은 행사 시작 1시간이 지났어야 도착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박찬대가 서민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참 할 일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자리에 1시간이나 늦었다고 한다. 요즘은 사사로운 약속도 30분 지각이면 손질각이다. 그는 평소 청년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니 이준석 당대표를 번번이 패싱해 사사건건 불이함이 나는 것 아니냐며 남의당 사정까지 짚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지적대로 윤석열이 1시간이나 기다린 청년들을 만나 기껏 탕수육 먹는 방법이나 말한 것입니다. 그 바쁜 시간에 대전까지 무슨 TV 예능 프로그램을 찍으러 간 겁니까? 이건 윤석열보다는 그의 스태프들, 참모들이 욕 들을 일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은 불안을 넘어 그들에게 때이른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주거, 멀고 먼 일자리 등이 모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방 프로그램처럼 탕수육 먹는 방법을 말한 것입니까? 그것도 1시간이나 늦게 가서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여야는 30일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놓고 대치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8건 상정에 앞서 이재명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단의 협상을 통해 단일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여당의 말이 이렇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후보 흠집 내기를 위한 정쟁용 정치 쇼를 하고 있다. 그러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유상범은 11월 17일 상정된 법안들 중에 이재명 특검법이 사실상 포함되는데 오늘 이재명 특검법만 쏙 빠졌다며 이렇게 따졌습니다. 다수당이 원하는 법은 언제든 상정되고 불필요한 법은 안 되는 선택적 상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수진은 이재명이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혀 굉장히 화제가 됐다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상정도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국민이 눈을 가리겠다는 일종의 헐리우드 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민주당 김영배는 이를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어서 상정하자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치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이재명이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엔 쇼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 죽여놓은 대장동 게이트를 새삼 다시 야당의 밥상 위에 얹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장동은 국민적 의혹의 덩어리로 가슴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대장동이라는 늪에서 쉽게 헤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늪이 서민들이 눈물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과 피는 이재명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